2023년 1월 7일 새벽 6시였어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죠. 따르릉, 따르릉.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순자 할머니 보호자시죠? 여기 서울역 쪽방상담소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 다음에 들린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할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서 확인했는데 이미.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만에 서울역 쪽방촌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갔죠. 305호 할머니가 사시던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경찰과 상담소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유족분이세요? 네, 손녀 이소연이에요.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세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평화로운 얼굴이셨죠.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요. 할머니,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연사로 보입니다. 83세 고령이시니까요. 네. 유품은 저희가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장례식은 시립병원 영안실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쪽방촌 이웃 몇 분과 상담소 직원들, 그리고 할머니 자식들이 전부였죠. 아버지는 56세인데 사업 실패 후 술만 마신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도 술 냄새가 났죠.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53세로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짧게 인사만 하셨어요. 고모는 50세인데 펑펑 울고 계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왜 도와달라고 안 하셨어? 저는 영정사진 속 할머니를 보며 회상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어요. 다른 손주들보다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죠. 초등학생 때였나요? 할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사세요? 여기가 편해서. 근데 너무 좁아요. 좁아도 괜찮아. 할미 혼자 살기엔 충분해.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물어봤죠. 할머니, 돈 필요하세요? 아빠가 드릴 수 있는데. 아니야. 필요 없어. 할미는 있는 대로 살면 돼. 할머니는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낡은 옷만 입으셨고 밥도 거의 집에서 드셨고 외출도 별로 안 하셨죠.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할머니, 뭐 사드릴까요? 아니야. 소연이가 학교 잘 다니는 게 할미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야. 그래도 진짜 필요 없어. 할미는 다 있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사업 망했을 때 돈을 빌리러 갔었대요.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미안하다. 엄마도 없어. 작은아버지가 집 살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미안해. 엄마는 월세 내기도 빠듯하구나. 고모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찾아갔을 때도요. 엄마, 조금만.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그래서 다들 생각했어요. 엄마는 정말 돈이 없구나. 쪽방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사시는 거구나. 회상이 끝나고 장례식 3일째가 됐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리고 저 4명이 함께 쪽방으로 갔죠. 엄마 정말 여기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아버지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낡은 옷들,
서랍에는 오래된 그릇 몇 개, 냉장고에는 김치와 밑반찬이 전부였어요. 엄마가 남긴 게 정말 없네. 우리가 효도를 못했어. 고모가 울며 말했죠. 저는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작은 상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꺼내서 열어봤죠.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할머니와 아기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을 자세히 보니 1963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23세 때네요. 근데 이 아기는 누구지? 더 찾아보다가 서랍 맨 안쪽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이네. 아버지가 말했어요. 엄마 통장인가? 통장을 펼쳤죠. 표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예금주에 적힌 이름이 두 개였어요. 최순자, 강대호. 공동명의였습니다. 이름이 두 개네. 작은아버지가 말했어요. 최순자, 강대호. 강대호가 누구야? 모르겠는데.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할머니 통장이 왜 공동명의지? 강대호는 또 누구고? 일단 안을 봐보자. 아버지가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래 내역이 빽빽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잔액 142억 1350만 원. 뭐? 아버지가 통장을 다시 봤어요. 142억? 작은아버지가 옆에서 들여다봤죠. 이게 진짜야? 고모가 소리를 질렀어요. 142억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쪽방에서 혼자 사시고 월세 35만 원도 아까워하시며 자식들도 도와주지 않으시던 할머니,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던 할머니 통장에 142억이라고요? 그것도 공동명의로?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거래 내역이 반복됐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입금 5천만 원. 2022년 11월 15일 입금 5천만 원. 2022년 10월 15일 입금 5천만 원. 계속 넘겼어요. 2021년, 2020년, 2018년. 전부 똑같았습니다. 매달 15일마다 5천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맨 뒷장까지 넘겼을 때 첫 입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2003년 1월 15일 입금 5천만 원. 통장 개설. 20년간 매달 15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5천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은행 가보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확인해 봐야 해. 이게 진짜인지 강대호가 누군지. 우리는 급하게 신한은행 서울역 지점으로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죠. 이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표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만요. 공동명의시네요. 강대호. 회장님? 직원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긴장하며 기다렸죠. 5분쯤 지났을까요?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함께 나왔어요. 법무팀으로 보였습니다. 최순자 고객님 유족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점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지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점장과 법무팀 2명이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통장 확인하셨습니까? 지점장이 물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네, 실제 잔액 맞습니다. 142억 13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통장은 2003년 1월 15일에 개설됐습니다. 공동명의로요. 최순자 여사님과 강대호 회장님,
강대호 회장님이요? 네, 한빛그룹 강대호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한빛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잖아요. 지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0년간 매달 15일마다 5천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총 240회 입금이니까 원금이 120억 원이죠. 여기에 20년간 복리로 붙은 이자가 약 22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42억 원입니다. 근데 왜 공동명의인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대답했어요. 공동명의는 두 명의 명의자가 모두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최순자 여사님도 명의자시고 강대호 회장님도 명의자십니다. 그럼 고모가 물었어요. 우리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공동명의라서 복잡합니다. 최순자 여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강대호 회장님은 생존해 계시니까요. 회장님 동의 없이는 저희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회장님께 연락드려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케이스라서요. 법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한빛그룹 비서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아무도 말이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한빛그룹 회장과 공동명의 통장을 가지고 계셨을까? 20년간 매달 5천만 원씩? 도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강대호 회장 검색해봐.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한빛그룹 강대호 회장, 1963년생, 60세. 한빛그룹 창업자 강철수 회장의 아들. 이력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철수 회장 슬아 무남동녀, 1963년 강대호 입양. 입양? 강대호 회장이 입양하였다고요? 입양하래. 제가 말했어요. 1963년에 생후 3개월에 입양됐대요. 1963년? 작은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 사진도 1963년이었잖아. 엄마가 23살 때.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침대 밑에서 발견한 사진. 1963년 젊은 할머니와 아기. 설마 그 아기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와 강대호 회장. 공동명의 통장. 142억. 1963년 사진. 입양.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내일 은행에서 연락이 올까? 회장님이 우리를 만나주실까? 진실이 뭘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소연 씨 맞으시죠? 한빛그룹 비서실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빛그룹이라니. 네, 맞습니다. 신한은행 서울역 지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최순자 여사님 통장건으로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족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이요? 네, 회장님께서 급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함께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아빠, 한빛그룹에서 연락 왔어요. 회장님이 만나고 싶대요. 정말?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오래요. 아버지가 작은아버지와 고모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 4명이 거실에 모였죠.
회장님이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실까? 고모가 물었어요. 통장 때문이겠지. 공동명의니까. 작은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엄마와 무슨 관계인지 설명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 1963년 사진 말이야? 응. 혹시 정말 엄마가?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23살 때 아기를 낳으셨을까? 그 아기가 재벌가에 입양됐을까? 그게 강대호 회장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면 알겠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긴장돼서요. 뭘 입어야 할지도 고민했습니다.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가는 건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버지도 양복을 입으셨어요. 작은아버지와 고모도 정장 차림이었죠. 오후 1시 30분, 우리는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한빛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모든 게 밝혀질까? 할머니와 회장님의 관계, 142억의 비밀, 한빛그룹 본사가 보였습니다. 63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와, 고모가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부터 압도됐어요.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천장이 10m는 넘어 보였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리셉션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희 비서실에서 연락받고 왔는데요. 최순자 유족들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곧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최순자 여사님 유족분들이시죠? 저는 회장님 비서 김지은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비서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따로 있는 VIP 엘리베이터였어요. 카드를 찍고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안도 고급스러웠습니다. 거울과 금속으로 마감되어 있었어요. 30층으로 올라갑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숫자가 빠르게 바뀌었죠. 10층, 20층, 30층.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쪽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이쪽입니다. 비서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재벌의 세계구나. 할머니가 사시던 쪽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같은 서울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큰 나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톡톡톡. 회장님, 최순자 여사님 유족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시죠.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남산타워도 보이고 한강도 보였죠. 그리고 창가에 큰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휠체어가 있었어요. 휠체어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호 회장이었습니다. 60세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늙어 보였어요. 마른 몸에 얼굴도 수척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오셨군요.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도 휠체어를 몰아서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병색이 완연했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한 명씩 천천히 보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빛그룹 회장 강대호입니다. 저는 최순자의 큰아들 이준호입니다. 아버지가 소개했어요. 작은아들 이준석입니다. 딸 이미숙입니다. 손녀 이소연입니다. 우리는 차례로 인사했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순자 여사의 유족분들이시군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는지. 회장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통장을 찾으셨다고. 네, 어머니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이죠? 네. 그게 저희도 이해가 안 돼서요. 왜 회장님과 공동명의인지.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봤어요. 최순자 여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여사의 과거에 대해서요. 1963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1963년? 그 사진 말씀하시는 건가?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과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혹시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63년 사진을요. 우리는 놀랐어요. 회장님이 어떻게 그 사진을 아실까? 네. 어머니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으신 어머니와 아기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기가 저입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예. 최순자 여사가 1963년 3월에 낳은 아기. 생후 3개월에 입양 보낸 아기. 그게 저입니다. 저는 최순자 여사의 첫째 아들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죠. 회장이 우리를 봤습니다. 놀라셨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복 형제입니다. 혈연상으로는요. 그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회장님을? 네, 23살 때 미혼모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빛그룹 창업자 강철수 회장 부부에게 입양을 보내셨죠. 고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작은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23살에 아이를 낳으셨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재벌 회장이 됐다니. 그럼 통장은? 제가 물었어요. 왜 공동명의인 거죠? 회장이 설명하셨습니다. 2003년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40년 만에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장에서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됐죠. 생모를 찾았고 2003년 1월에 만났습니다. 그때 통장을 만드신 거군요. 네. 어머니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셨죠. 그래서 공동명의로 만들었습니다. 왜 공동명의로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담 없으시게 하려고요. 제 돈이기도 하고 어머니 돈이기도 한 거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받아주실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0년간 매달 5천만 원씩 네,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왜 안 쓰신 거죠? 고모가 물었어요. 회장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셨어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회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쪽방에서 사시면서도 제 돈은 절대 안 쓰셨습니다. 쓰면 저를 또 버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입니다. 2003년부터 쓰신 거예요. 일기장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만약 유족분들이 통장을 찾으면 이걸 보여드리라고요. 어머니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회장이 일기장을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20년간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봤죠? 할머니 글씨였어요. 2003년 1월 10일. 오늘 대호를 만났다. 40년 만이다. 아버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옆으로 모여 앉았어요. 회장님도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죠. 아버지가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003년 1월 10일. 오늘 대호를 만났다. 40년 만이다. 내가 버린 아들. 내가 포기한 아들. 키가 크고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왔다.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됐다.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안아주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 엄마가 아니니까. 나는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막혔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대호가 돈을 주겠다고 했다. 거절했다. 나는 다른 자식들이 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만약 대호 돈을 받으면 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대호를 버렸다. 대호에게 받을 자격이 없다. 고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1월 15일. 대호가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자고 했다. 제 돈이기도 하고 어머니 돈이기도 한 거라고 했다. 그냥 저축한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언젠가 좋은 일에 쓰면 된다고. 나는 동의했다. 이렇게라도 대호 곁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하지만 쓰지 않을 것이다. 이 돈을 쓰는 순간 나는 대호를 또 버리는 거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요. 서울역 쪽방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죠. 305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바로 알아봤습니다. 내 어머니라는 걸.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강대호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어요. 한참을 우셨죠.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제발 다시 오지 말라고. 자기는 엄마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뵀어요. 어머니는 계속 거절하셨지만 저는 계속 갔죠. 그러다가 공동명의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돈이기도 하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제야 동의하셨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2007년 3월 20일. 큰아들이 또 돈을 빌리러 왔다. 사업 망했다고. 줄 돈이 없다고 했다. 사실 통장에 24억이 있다. 하지만 줄 수 없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대호 돈이다. 내가 버린 아이가 보낸 돈. 내가 키운 아이들에게 줄 수 없다. 미안하다, 큰아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아버지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셨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니.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진정해. 우리는 계속 일기를 읽었어요. 2010년 4월 5일. 오늘 쪽방 앞에서 비싼 차를 봤다.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대호였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도 봤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손을 흔들 수도 없었다. 나는 그 아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차가 떠났다. 가슴이 아팠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끔 쪽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어머니를 봤죠.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잘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요. 아버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6월 20일. 큰아들이 또 왔다. 돈이 필요하다고. 없다고 했다. 큰아들이 화를 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사냐고. 자식들 도와주지 않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통장에 75억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라고. 큰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 큰아들아.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가 못 돼서. 형, 작은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고개를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고모도 얼굴을 가리고 울었죠. 우리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2018년 9월 3일. 오늘 대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어머니, 제 돈을 쓰지 않으시는 게 더 마음 아픕니다. 제가 드리는 건데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낼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니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는 울었다. 대호야,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키우지 못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줬다. 기저귀도 못 갈아줬다. 3개월 만에 보냈다. 엄마는 너한테 받을 자격이 없다. 회장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책하셨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1963년 당시 23살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신 겁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읽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오늘 대호가 왔다.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 나한테 제안을 했다.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자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이라고. 최순자 장학재단. 나는 놀랐다. 내 이름으로? 대호가 말했다. 어머니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 한부모 가정들을 돕는 거라고. 나는 울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 내 자식들이 만들게 해달라고 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내가 평생 못 해준 게 많으니까. 이것만이라도 내 자식들 이름으로 하게 해달라고. 대호가 알겠다고 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2021년 11월이었죠.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때였어요. 저도 그때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요. 제안을 드렸습니다. 재단을 만들자고.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을 붙이셨죠. 자신의 다른 자식들이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전 계약을 쓴 겁니다. 회장님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2021년 12월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어머니와 저 두 사람이 사인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머니 사후 공동명의 통장에 돈 142억으로 유족들이 최순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전액 기부한다. 이것이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봤어요. 할머니 서명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했죠. 그 옆에 회장님 서명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이 돈을 안 쓴 건 언젠가 좋은 일에 쓰려고 했던 거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대호한테도, 내 다른 자식들한테도. 아버지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몸이 안 좋다. 얼마 못 살 것 같다.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 제대로 못 도와줘서. 하지만 마지막 부탁이 있어. 통장의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다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 엄마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대신해 다오.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리고 대호야. 엄마의 첫째 아들. 미안하다. 평생 엄마 노릇 못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매일 밤 너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내가 건강하길 바랐어. 사랑한다, 대호야. 엄마의 첫째 아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일기가 끝났어요.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리고 저. 회장님도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방 안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죠.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뜻을 이뤄주세요. 최순자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 142억 전액으로요. 그게 어머니가 평생 원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공동명의 통장이니까 법적으로는 제 동의가 있어야 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142억 전액 최순자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조건부 증여라서 증여세도 없습니다. 공익 목적이니까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5억. 1인당 35억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돈.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재단을 위한 돈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형님, 작은아버지가 봤어요. 어머니 뜻이야. 우리가 해야 해. 고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회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빛그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붙여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재단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네요. 어머니의 자식들이잖아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고 여러분도 어머니 자식이고 혈연상으로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우리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죠.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아버지는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을 잡고 앞을 보고 계셨죠. 아빠,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5억이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형, 작은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도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고모가 울먹였어요. 애들 유학 포기해야 하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정말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 할머니 뜻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힘들게 살았는데 그 돈이 있으면. 차 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일단 집에 가자.
아버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35억, 142억, 재단, 할머니, 회장님, 모든 게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아버지가 커피를 타왔지만 누구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회장님이 주신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계약서, 142억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우리 정말 재단 만들어야 해? 무슨 소리야? 엄마 뜻이잖아.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뜻은 알겠는데, 우리 형편은 생각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도 알잖아.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잖아. 35억이면 빚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도 애들 유학 보내고 싶어. 큰애는 미국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잖아.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말도 일리 있어요. 저도 평생 전세 살았는데 이제 내 집 살 수 있잖아요. 35억이면 강남에 집도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엄마 뜻을. 엄마 뜻? 고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는 평생 우리는 안 도와주셨잖아.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셨어. 오빠가 사업 망했을 때도, 내가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 때도, 동생이 집 사려고 할 때도 한 푼도 안 주셨잖아. 누나, 작은아버지가 말렸어요. 하지만 고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장님한테서는 받으셨잖아. 20년간 매달 5천만 원씩. 그 돈으로 우리 좀 도와주실 수도 있었잖아. 근데 안 주셨어. 회장님 돈이라고 손도 안 대셨어. 고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같은 엄마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달라? 회장은 태어나자마자 재벌집 가서 편하게 살았어. 우리는 엄마 모시면서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142억은 회장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라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고모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할머니 자식이었으니까요. 평생 함께 산 자식들이었죠.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누나, 그래도 일기장 봤잖아. 엄마가 얼마나. 봤어. 죄책감 때문에 안 쓰셨다는 거 알아. 고모가 소리쳤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한테는 죄책감 안 느끼셨어? 평생 가난하게 키운 거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준 거 그건 미안하지 않으셨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모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우리를 안 도와주셨어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요. 왜? 회장님 때문에?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사실 혼란스러워. 형?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35억이 필요해. 빚이 12억이야. 이자만 매달 300만 원 나가. 사업 다시 하려면 최소 20억은 있어야 해. 35억이면 다 해결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형님. 근데 엄마는 재단을 만들라고 하셨어. 142억 전액을. 우리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쓰지 말고. 아버지가 탁자를 쳤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돼?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조용하시던 분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다니. 소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고모가 저를 봤어요. 35억이면 내 인생도 달라지잖아.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35억. 상상도 못할 돈이죠. 회사 다니는 저로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그 돈이 있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건, 할머니 뜻은 알겠는데, 고모가 소리쳤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평생 고생한 건,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고모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봐. 2007년 오빠가 돈 빌리러 갔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없다고 했어. 근데 통장에 24억이 있었어. 2015년 오빠가 또 갔을 때 75억이 있었어. 그 돈으로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오빠 인생 달라졌을 거야. 근데 안 주셨어. 회장님 돈이라고. 고모가 일기장을 던졌어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엄마야? 누나.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그건, 뭐가 그래도야. 엄마는 회장님만 생각하셨어. 우리는 안중에도 없으셨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대? 회장님한테? 근데, 우리한테는 미안하지도 않으셨나 봐.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도, 사실 원망스러워. 엄마한테 돈 빌리러 갔을 때 엄마 표정이 생각나. 정말 없는 것처럼 미안해 하셨어. 근데 거짓말이었던 거야. 통장에 수십억이 있었는데. 형, 회장님은 좋겠다. 태어나자마자 재벌집 가서 최고 교육받고 지금은 재벌 회장이고 우리는 엄마 모시면서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이제 142억을 재단에 기부하라고? 우리 몫은 없어? 그때 작은아버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작은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뉴스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왜? 회사 동료가 연락했는데 지금 뉴스에 나왔대요. 우리 이야기가. 뭐? 작은아버지가 TV를 켰어요. 뉴스 채널로 돌렸죠. 그리고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할머니 쪽방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빛그룹 본사 건물.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강대호 회장의 숨겨진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강 회장은 1963년 미혼모 최순자 씨가 낳아 입양 보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기자가 리포트하고 있었죠. 최순자 씨는 지난 1월 서울역 쪽방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씨 통장에 142억 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은 강대호 회장이 20년간 매달 5천만 원씩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최 씨의 유족 4명이 이 돈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35억 원 상당의 거액입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생모, 그리고 142억 원. 상속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화면에 우리 이름이 나왔어요. 이준호, 이준석, 이미숙, 이소연. 이게 뭐야?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고모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알았어? 누가 언론에 흘렸어?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었죠. 소연아, 너 뉴스 봤어? 대박이다. 142억?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 핸드폰도 계속 울렸어요.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다 꺼. 우리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아버지가 전화선을 뽑아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 고모가 울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최순자 여사 유족분들 계십니까? 저희 YTN 기자입니다.
잠깐만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KBS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기자들이 집 앞까지 왔어요. 창문 닫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계속 초인종이 울렸어요. 기자들 목소리가 들렸죠. 이제 어떡해? 고모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 142억. 재벌 사생아. 작은아버지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사에 어떻게 가지? 동료들이 다 봤을 텐데. 저도 막막했어요. 내일 회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 거야. 142억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창문 틈으로 밖을 봤어요. 기자들이 10명은 넘는다. 카메라도 여러 대고.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껐는데도 울리네요? 아, 꺼지지 않은 거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소연 씨 맞으시죠? 저는 한빛그룹 법무팀 김 과장입니다. 네. 지금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급하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긴급 대책회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들 저를 봤습니다. 한빛그룹에서 내일 오래요. 긴급 회의래요. 뭔데? 모르겠어요.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죠. 35억, 142억, 재단, 언론, 회장님, 할머니, 모든 게 복잡했어요. 고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재단 만들어야 해? 이렇게 난리인데?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작은아버지도 침묵했죠. 저도 모르겠었어요. 할머니 뜻은 알겠는데, 우리 인생은 35억이 눈앞에 있는데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8시, 우리는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순자 여사 유족분들이시죠? 142억 상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설립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비켜주세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기자들을 뚫고 차에 탔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차를 둘러쌌죠. 카메라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아버지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빼냈어요. 기자들이 비켜섰지만 계속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고모가 중얼거렸어요. 차는 한빛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자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 비서실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경비들이 나와서 막아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경비들의 안내를 받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아니라 대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앉으시죠. 회장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소개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빛그룹 법무팀과 홍보팀입니다. 어제 뉴스건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일어섰어요. 어제 저녁 7시 뉴스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현재 모든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일단 언론 대응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족분들은 인터뷰 절대 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홍보팀장이 말했어요. 저희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장님과 최순자 여사의 관계, 그리고 재단 설립 계획 등을요. 재단 설립 계획이요? 고모가 물었어요.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2억으로 최순자 장학재단을 만든다고요. 그게 최순자 여사의 유언이었다고. 고모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직 우리는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회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회장님, 우리도 이 회의에 참석해야죠. 회사 일인데. 법무팀장이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수, 강민호, 강민재. 회장님 조카분들입니다. 창업주 강철수 회장님 동생 자녀들이죠. 현재 한빛그룹 이사들입니다. 조카들이 우리 앞에 앉았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강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분들이 최순자 씨 유족분들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대답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회장님과는 사촌 관계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142억 건 때문입니다. 강민호가 말했어요. 142억이 유족분들께 상속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회장님이 물었어요. 공동명의 통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순자 씨와 회장님 공동명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은 절반은 회사 돈 아닙니까? 강민재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간 돈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말했어요. 제 개인 돈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강민수가 물었어요. 20년간 매달 5천만 원, 총 120억 원. 이게 회장님 개인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 급여 명세서 확인했습니다. 강민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연봉은 30억입니다. 세금 떼면 실수령액이 20억 정도죠. 그런데 매년 6억씩 20년이면 120억입니다. 연봉의 30%를 20년간 저축하신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문제입니다. 회장님 생활비, 의료비, 각종 지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회장님 명의 부동산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 돈으로 사셨다고요? 강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판단으로는 이 120억 중 최소 절반은 회사 자금입니다. 회장님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건 배임입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물론 법정에서 밝혀져야겠죠. 강민수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회장님의 120억 송금건에 대해서요. 감히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죠. 회장님, 비서가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회장님이 가쁜 숨을 쉬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강민호가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조카들이 일어섰어요. 유족분들, 강민수가 우리를 봤어요. 142억 받으실 생각 마세요. 절반은 회사로 돌아올 겁니다. 아니, 전액 돌아올 수도 있죠. 법적으로 따지면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회장님이 주신 건데. 회장님이요?
회장님께 그런 권한 없습니다. 회사 이사진 동의 없이 거액을 개인적으로 쓰셨다면 그건 배임이에요. 우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조카들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소송? 배임? 142억을 못 받는다고? 회장님이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회장님을 휠체어에 앉혔어요.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법무팀장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유족분들, 조카분들이 정말 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요? 네. 이건 법적 분쟁이 될 겁니다. 142억의 소유권을 놓고요. 조카분들 주장대로 회사 돈이라면 유족분들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침묵뿐이었죠. 언론, 조카들, 소송.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여전히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고모가 말했어요. 오빠, 이거 받을 수나 있는 거야? 소송 걸린다며? 모르겠어.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포기? 응. 소송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냥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엄마 뜻은 알겠는데. 고모가 소리쳤어요. 지금 상황 봐. 언론은 우리 쫓아다니고 조카들은 소송 건다고 하고. 이게 엄마가 원하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고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말도 맞아요. 우리 능력으로 재벌가 조카들이랑 싸울 수 있을까요? 걔네는 변호사 수십 명 고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한빛그룹 142억 상속 분쟁 격화. 회장 조카들 법적 대응 예고.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빛그룹 이사진이 강대호 회장의 생모 유족들에게 142억 증여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면에 강민수가 나왔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 회장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배임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42억은 회사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강대호 회장은 현재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142억이라는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배신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럼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실 건가요?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사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TV를 꺼버렸어요. 고모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회장님까지 위험해졌어.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받았어요. 소연아, 너 뉴스 봤어? 응. 회사에서 난리야. 다들 내 이야기하고 있어. 142억 받는다고. 내일 출근하면 좀 힘들 것 같아.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회사도 못 가겠네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전화가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돈 좀 빌려줘. 투자 좀 해줘. 우리 사촌인데 좀 도와줘. 우리는 전화를 모두 꺼버렸어요. 새벽 3시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일기장을 보고 계셨죠. 아빠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아버지가 일기장을 덮었어요. 소연아, 우리 뭘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142억. 재단. 소송. 언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 모르셨을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겠지. 재단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돕자고. 그런데 현실은 너무 복잡해. 아버지가 창밖을 봤어요. 소연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35억이 필요해. 인생 한 번 바뀔 수 있는 기회잖아. 근데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엄마가 평생 그렇게 안 쓰신 돈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쓴다는 게 저도 모르겠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할머니는 뭘 원하셨을까? 정말 재단을 원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셨을까? 일단 자자. 내일 생각하자.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내일은 더 복잡할 텐데. 저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한빛그룹 조카들이 정식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42억 증여, 무효 및 회사 자금 환수 소송.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변호사를 구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몇 군데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상대로 싸우는 건데 착수금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것도 최소예요. 소송 길어지면 더 들어갑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받았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상대방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회장님 개인 돈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상대는 한빛그룹입니다. 변호사만 10명이 붙었어요. 우리는 변호사가 말을 흐렸어요. 언론은 계속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기자들이 있었어요. 출근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소연 씨, 당분간 재택 근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로 기자들이 오고 있어서 사실상 출근 정지였죠. 아버지는 더 심했어요. 술집에서 일용직을 하고 계셨는데 주인이 전화했대요.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뉴스 나온 사람이라고.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작은아버지도 회사에서 눈치를 받았대요. 동료들이 수군거려요. 142억 받는다고. 고모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데 재벌 친척이라고 돈 많다고. 근데 정작 우리는 한 푼도 없잖아. 고모가 울었어요. 차라리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평범하게 살았으면. 2주가 지났을 때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한빛그룹 이사회에서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어요. 뉴스에 크게 나왔죠. 한빛그룹 강대호 회장 해임 위기. 건강 악화와 142억 배임 의혹. 조카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날 저녁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소연 씨, 미안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조카들이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저를 해임하려고. 회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142억. 포기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늦었어요. 조카들이 이길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뭐,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그리고 해임당할 것 같대요.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 때문에 회장님이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결정을 해야 했죠. 포기하자. 고모가 먼저 말했어요. 142억, 재단 다 포기하자.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해. 누나, 오빠 2주 동안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일자리 잃고 언론한테 시달리고 소송 걸리고 이게 뭐야?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기기도 힘들다잖아요. 변호사도 그랬고. 근데 엄마는 아버지가 말했어요. 엄마 뜻은 알겠어. 고모가 소리쳤어요. 근데 엄마도 이런 걸 원하셨겠어?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엄마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재단을 원하셨어. 일기장에도 그렇게 쓰셨잖아. 일기장? 고모가 비웃었어요. 일기장이 뭐가 중요해? 지금 현실을 봐. 우리 망하고 있어. 고모가 일어섰어요. 나는 포기할 거야. 더 이상 못하겠어. 애들도 힘들어하고 나도 지쳤어. 소송 취하할 거야. 누나, 오빠도 생각해봐. 회장님도 포기하래잖아. 이미 끝난 거야. 고모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작은아버지도 일어났어요. 형님, 저도 솔직히 지쳤어요.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동료들 수군거리고 이런 거 하려고 142억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동생, 형님 혼자 하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나가버렸어요.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일기장을 펼쳤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대신해다오.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아버지가 일기장을 덮었어요. 소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지쳐 있었어요. 2주간 회사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만 갇혀 있었죠. 언론은 계속 우리를 괴롭혔고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빠. 그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빛그룹 내분 격화. 이사회 강대호 회장 해임 의결. 조카들이 이긴 거예요. 회장님이 해임됐습니다. 화면에 강민수가 나왔어요. 강대호 전 회장은 건강 악화로 경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142억 건도 해결됐습니다. 강민수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142억 통장이 동결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TV를 껐어요. 통장이 동결됐다고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날 오후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이준호 씨, 소송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가압류 결정이 나서 이제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도 해임되셨고요. 계속하시려면 장기전 각오하셔야 합니다.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2년이요? 네, 그것도 이기면요. 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솔직히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변호사도 포기하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녁에 고모가 왔습니다. 오빠, 나 소송 취하했어.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뭐? 더 이상 못하겠어. 애들 생각하면. 고모가 울었어요. 미안해, 오빠. 나 혼자 살고 싶어.
고모가 나갔어요. 작은아버지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저도 취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와 아버지만 남았어요. 우리 둘이서 싸울 수 있을까? 재벌가를 상대로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소연아, 네, 아빠. 우리도 포기할까?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지만 더는 못하겠어. 회장님도 해임당하셨고 통장도 동결됐고 이길 가망도 없고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 아들이 무능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돈,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할머니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사랑한다, 대호야. 엄마의 첫째 아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할머니 뜻을 지키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소연 씨 맞으시죠? 네. 강대호 환자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계시는데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신가요? 예. 지금요? 네, 빨리 오세요. 중환자실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빠, 병원 가야 해요. 회장님이. 뭐?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회장님께 미안하다고 해야겠어. 우리가 재단 못 만들었다고. 아빠, 회장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버지가 핸들을 꽉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최순자, 최순자. 그러시면서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셨죠. 우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셨군요. 회장님, 어머니 뵐 것 같습니다. 곧 회장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우리를 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자식분들 만나서 회장님, 아버지가 울먹였어요. 저희가 재단 못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이해합니다. 회장님, 제가 욕심부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삐삐삐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족분들이시죠? 네. 환자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60세였어요. 우리는 멍하니 복도에 앉아 있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전화하셨는데, 목소리는 약했지만 살아계셨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우리 때문이었어요. 142억 때문에, 조카들과의 싸움 때문에, 해임 때문에,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회장님을 죽인 거야. 아빠,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 부렸어. 35억 생각했어. 재단? 처음부터 만들 생각 없었어.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잖아. 재단 만들어 달라고. 엄마 뜻이라고. 근데 나는 뭐 했어? 돈만 생각했어. 35억이면 사업 다시 할 수 있다고. 내 집 살 수 있다고. 회장님 말씀은 듣지도 않았어. 저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재단보다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142억을 어떻게 나눌까? 35억으로 뭘 할까? 그것만 생각했죠. 할머니 뜻? 회장님 부탁? 뒷전이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고모랑 작은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아요? 응.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누나, 나야.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고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뭐라고? 회장님이? 응. 방금 병원에서. 오빠,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가 싸워서. 회장님이. 전화가 끊어졌어요. 작은아버지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반응은 똑같았어요. 충격과 죄책감.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할머니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소연아, 이거 같이 읽자.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찾아보자. 아버지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3년 1월 10일. 오늘 대호를 만났다. 40년 만이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회장님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는지. 2007년 3월 20일. 큰아들이 또 돈을 빌리러 왔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통장에 24억이 있다. 하지만 줄 수 없다. 미안하다, 큰아들아. 아버지가 읽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나한테 미안해 하셨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 6월 20일. 큰아들이 또 왔다. 돈이 필요하다고. 큰아들이 화를 냈다. 아버지가 울었어요. 이거 내가 화낸 거야. 이때 내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왜 이렇게 사냐고. 자식들 도와주지 않냐고. 엄마는 대답 못 하셨어. 통장에 75억이 있는데. 하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라고. 큰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일기장을 덮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가슴 아파하셨어. 나 때문에. 아빠, 나는 왜 몰랐을까? 엄마가 돈이 정말 없는 줄만 알았어. 근데 있었어. 엄청 많이. 하지만 못 주신 거야. 회장님 돈이라고. 회장님을 또 버리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새벽 5시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집에 왔습니다. 셋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빠, 고모가 들어오자마자 울었어요. 우리가 회장님 죽였어. 누나, 맞잖아. 우리가 돈 때문에 싸워서 회장님이 스트레스 받으셔서 돌아가신 거잖아.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형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재단 만들었어야 했는데 욕심 부렸어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한참 후에 아버지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같이 읽자. 엄마 일기장.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읽기 시작했어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의 기록. 할머니의 마음.
회장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미안함, 모든 게 담겨 있었죠. 2021년 11월 15일. 오늘 대호가 왔다. 재단을 만들자고 했다. 아버지가 읽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 최순자 장학재단. 나는 울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 내 자식들이 만들게 해달라고 했다. 내가 평생 못 해준 게 많으니까. 이것만이라도 내 자식들 이름으로 하게 해달라고. 고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였어. 재단 만들어서 좋은 일 하라고. 그게 엄마가 우리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 제대로 못 도와줘서. 하지만 마지막 부탁이 있어. 통장의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다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 엄마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대신해다오. 그게 엄마 소원이야. 방 안이 조용했어요. 모두 울고 있었죠. 한참 후에 고모가 말했어요. 오빠, 나 잘못했어. 돈만 생각했어. 35억이면 애들 유학 보내고 좋은 집 사고. 그것만 생각했어. 엄마 뜻은 뒷전이었어. 작은아버지도 말했어요. 저도요. 내 집 마련하고 편하게 살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재단?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귀찮고 힘들고 돈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엄마가 원하신 거였는데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다 똑같았어. 나도 사업 다시 하고 빚 갚고 그것만 생각했어. 엄마 뜻? 회장님 부탁? 듣는 척만 했어. 속으로는 35억 생각했어. 아버지가 일기장을 덮었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도 가셨어. 엄마도 가셨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우리 재단 만들자. 뭐? 재단 만들자. 늦었지만 엄마 뜻대로, 회장님 부탁대로. 고모가 우리를 봤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욕심 부렸어. 근데 이제라도 바로잡자. 엄마가 원하신 대로.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재단 만들어요. 비록 소송 걸려 있고 통장 동결됐지만 끝까지 싸워봐요. 그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봤어요.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돈 한 푼 못 받을 수도 있어. 괜찮아. 고모가 말했어요. 어차피 원래 우리 돈 아니었잖아. 엄마 돈이고 회장님 돈이고 우리는 그냥 엄마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작은아버지가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거. 그게 더 값진 거 아닐까요? 저도 말했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재단 만들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회장님 뜻대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자. 재단 만들자. 이번엔 진심으로. 다음 날 회장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빛그룹에서 사회장으로 치렀어요. 많은 사람이 왔죠. 우리도 갔습니다. 조카들이 우리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강민수가 말했어요. 소송 계속한다며요? 시간 낭비예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할 겁니다. 왜요? 돈 한 푼 못 받을 텐데?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회장님 영정을 봤어요. 어머니와 회장님 뜻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조카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뜻? 네.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최순자 장학재단. 어머니가 평생 원하셨던 일입니다.
회장님도 그걸 원하셨고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룰 겁니다. 강민수가 코웃음 쳤어요. 재단? 통장 동결됐는데 무슨 재단을 만들어요? 끝까지 싸워서 만들겠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그리고 142억 전액 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안 쓸 거예요. 2021년 생전 계약대로요. 조카들이 당황했어요. 뭐라고? 142억을 전액 기부? 네. 처음부터 그게 계획이었어요. 우리 엄마와 회장님의 약속이었고요. 조건부 증여로 재단 기부가 명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그걸 지킬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회장님 영정 앞에 섰어요.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재단 꼭 만들게요. 엄마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 나왔습니다. 142억 상속 포기, 전액 재단 기부 선언.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최순자 여사 유족들이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142억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전액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우리 인터뷰가 나왔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한 거였죠.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머니 뜻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2021년 어머니와 회장님이 맺은 생전 계약대로 최순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야? 142억을 포기? 대단하다. 이게 진짜 효도지.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리를 욕심쟁이로 봤는데 이제는 달랐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빛그룹 조카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21년 12월 회장님과 최순자 여사께서 생전 계약을 체결하셨죠. 조건부 증여로 재단 설립과 기부가 명시되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우리 법무팀에서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계약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동명의 통장이고 양측이 자발적으로 서명했고 공익 목적이라 증여세도 면제되고요. 강민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우리가 소송 걸었지만 솔직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이 진심인 걸 봤습니다. 뉴스도 봤고 장례식에서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정말로 142억 전액 재단에 기부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통장 동결도 풀겠습니다. 생전 계약대로 진행하세요. 재단 만드시고 142억으로 좋은 일 하세요. 우리는 놀랐어요. 강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142억 욕심내는 거라고. 근데 아니었네요. 진짜로 회장님과 최순자 여사 뜻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어요. 우리도 재단 이사로 참여하면 안 될까요? 감시가 아닙니다. 협력하고 싶어요. 회장님 뜻을 우리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좋습니다. 함께하죠. 2주 후 통장 동결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갔어요. 142억. 20년간 모인 돈. 할머니와 회장님의 사랑이 담긴 돈. 최순자 장학재단 설립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한 달 후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142억 전액이 재단으로 이전됐죠. 우리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전부 할머니 이름으로 된 재단에 갔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왔어요. 언론도 왔고, 한빛그룹 사람들도 왔고, 조카들도 왔죠. 현수막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최순자 장학재단.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버지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어머니 최순자와 강대호 회장님의 뜻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혼모,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어머니와 회장님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객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회장님도요. 우리가 두 분의 뜻을 이뤘어요. 2025년 11월 15일 할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85세 생신이 되는 날이었죠. 우리는 한빛과 선산을 찾았어요. 할머니와 회장님이 나란히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묘 앞에는 꽃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놓은 것만이 아니었죠. 재단 직원들이 놓은 꽃, 장학생들이 놓은 꽃, 한빛그룹 사람들이 놓은 꽃. 할머니, 회장님, 저희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최순자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2년. 많은 게 변했어요. 재단은 서울 강남에 5층 건물을 얻었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고요. 이 사진은 저희 가족 4명과 한빛그룹 조카들 3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 총 10명이었어요. 할머니, 재단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2년 동안 523가정을 도왔어요. 장학금도 187명에게 줬고요. 할머니 이름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지난주 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줬죠. 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했어요. 저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불평 한 번 안 하셨죠. 근데 대학 갈 돈이 없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셨어요. 학생이 울먹였어요. 최순자 할머니에 대해 들었어요. 할머니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셨다고, 그 아이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저희 엄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 대학 갑니다. 저는 객석에서 울었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평생 못 쓰신 그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루고 있어요. 아버지는 요즘 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술도 끊으셨고 매일 출근하셨죠. 소연아, 이게 내 천직인 것 같아. 사람들 돕는 일. 엄마가 이 길을 보여주신 거야.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어요. 작은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 회계팀장이 됐어요. 전세집에서 사는 거 괜찮아요. 이 일이 더 보람 있어요. 매달 급여 받아서 누군가 학교 가는 거 보면 35억보다 값지더라고요. 고모는 재단 상담팀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애들 유학은 안 보냈어. 대신 착하게 크더라. 엄마 일 자랑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더 좋은 교육인 것 같아. 고모도 달라졌어요.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사회 때마다 할머니 생각해요.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결정해요. 한빛그룹 조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강민수가 이사장이 됐고 강민호와 강민재도 이사로 열심히 일했죠. 회장님 뜻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강민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달에는 재단 건물 1층에
작은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할머니와 회장님 이야기를 전시했죠. 1963년 사진도 걸었어요. 젊은 할머니와 아기, 그리고 할머니 일기장도 유리 케이스에 넣어서 전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리고 울었죠. 이런 사연이. 할머니가 대단하시네요. 회장님도. 사람들이 할머니와 회장님을 기억했어요. 묘 앞에서 우리는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고마워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고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걸.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2023년 1월 서울역 쪽방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 최순자. 쪽방에 남겨진 건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통장 하나. 그 통장에는 142억이 있었습니다. 20년간 한 푼도 쓰지 않은 돈.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안 쓰셨냐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냐고.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2025년 지금 최순자 장학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부모 가정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안 쓰신 142억. 그 돈은 지금 가장 값진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은 아들을 살렸고 아들의 사랑은 재단을 만들었고 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